55살, 저는 28년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 국밥 육수를 끓이며 생각했죠. 오늘도 그 사람 손에 맞아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제게 40살 알바생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정, 올해 55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국밥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에 결혼해 2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야기는 그 지독했던 세월을 견뎌내던 어느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에 깹니다. 육수부터 올려야 하니까요. 냄비에 솥뼈를 넣고 생강과 양파를 던져 넣고 불을 켭니다. 김이 서서히 오르는 그 순간이 제게는 유일한 안도였습니다.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몇 분의 고요. 하지만 그 고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전날 밤 늦게 들어온 술 냄새를 풍기며 또 짜증을 냅니다. 육수 냄새 좀 안 나게 해. 아침부터 사람 미치게 하네. 아침부터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거슬리면 그 손이 날아오거든요. 결혼 초반엔 그래도 사과라는 걸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말보다 발길질이 먼저 나옵니다. 제게 남편은 남도 아닌 존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밥집은 제가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고도 취직을 안 하겠다고 한 날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삶이.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딸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죠. 돈은 다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드값, 골프 모임 회비, 후배 술값까지. 저는 수건을 돌려 쥐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도록 일해도 한 달에 몇만 원 쓰기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국밥 팔아서 뭐가 되냐?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제 존재가 정말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엔 억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웃는 법도 잊었습니다. 손님 앞에선 웃지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배달을 나간 틈에 뒷주방에 기대어 조용히 우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뭐지?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눈가를 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얼굴이 제일 낯설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항상 야, 너, 그년.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저 사람 대접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렇게 작은 바람이 왜 이리 먼 걸까요? 그날도 육수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고 오전장을 보고 돌아와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알바 자리 아직 있나요? 그 목소리가 제 일상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동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알바 자리 아직 있나요?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장님이라 부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동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0살 이혼 후 고향에 내려와 직장을 찾고 있다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자 알바를 써본 적도 없고 괜히 남편 눈에 띄면 또 무슨 말이 나올까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겠어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죠. 사장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그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말도 거의 안 했고 그는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이 고장나 안 열려 고생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다가와 도와줬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해볼게요. 기름 묻은 손을 닦을 틈도 없이 그는 망설임 없이 문짝을 뜯어내고 잠시 후 뚝딱 고쳐냈습니다. 제가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만집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 끝나고 제가 국밥 한 그릇을 말아줬습니다. 알바 첫 주니까 서비스예요. 농담처럼 던진 말에 그가 국밥을 한 입 떠먹고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국물도 깊고 고기도 질기지 않고 그 말에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누군가 제 국밥을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해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도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사장님, 고기 삶는 시간 늘리셨죠? 더 부드러워요. 오늘 된장국 맛 딱입니다.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그 작은 반응들이 제 안에 뭔가를 일깨웠습니다.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점심에 들이닥쳐 소리 지르고 가버린 날. 손님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화장실에서 울다 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저녁 마감 정리 중 제가 물통을 들고 허리를 숙이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야 하는 소리에 그가 달려와 물통을 빼앗듯 들어올렸습니다. 무거운 건 저한테 맡기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맡기세요라는 그 말. 누군가 저를 챙긴 게 언제였던가요? 그는 그러곤 말없이 물통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냥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괜히 눈가가 시큰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국밥 먹으며 웃던 얼굴, 고장난 문을 고치던 손, 무거운 통을 들어주던 뒷모습. 왜 자꾸 생각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그저 국밥집 여사장이고 그는 40 알바생인데 괜히 혼자 오해라도 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가 건넨 한마디가 제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먼저 나와서 육수 올릴게요. 매일 새벽 사시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 고단한 삶을 먼저 걱정해 준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피곤을 먼저 걱정해 준 게요. 그날 이후로 동현이는 매일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제가 육수 끓이기 전부터 가게 문을 열고 조용히 바닥을 쓸고 냄비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가슴이 찌르르하게 아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줬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같이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말없이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던 그가 문득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에 왜 그렇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지 힘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국밥 끓이는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어요. 그 말에 괜히 머쓱해져서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사람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엔 농담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절대 아닌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머리는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동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흘리는 땀방울을 보면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그가 사장님, 무 좀 썰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단순한 말인데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이면 그 사람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힘드시죠?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15살 차이. 내가 기혼자. 그는 이혼남.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감을 마치고 전기 끄는 걸 깜빡했는지 가게에 다시 들렀습니다. 문을 여니 동현이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오늘따라 사장님 혼자 두고 가기 싫어서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이게 그 뜻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혼잣말처럼 넘기려 했는데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외로워 보여서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가 들을까, 누가 볼까?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여자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동현이의 눈빛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외로워서? 아니면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퍼붓던 빗줄기가 저녁이 되자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려는데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마감할게요. 들어가세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어둡고 눅눅한 그 집, 욕만 하는 남편의 목소리, 식은 밥 냄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정리해요. 그는 한참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기들을 닦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설거지를 끝내고 불을 끄려는데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밖에 비 냄새 좋네요. 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비 냄새 속에 고기 육수 냄새가 섞여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국밥 냄새, 이제 제게는 집 냄새 같아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요즘 사장님 생각 많이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내 귓가를 스쳤을 때 숨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진심이에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제 손에 수건을 건넸습니다. 물기 묻었어요. 그 손끝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손을 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동현 씨, 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외로움이든 뭐든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비에 젖은 공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현 씨, 나 겁나요. 저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국밥집 안 젖은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공기가 오래 식지 않길 바랐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했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기 삶기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먼저 출근할게요. 동현이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육수통을 번쩍 들고 옮길 때, 무거운 쌀자루를 가볍게 메고 들어올 때, 저는 자주 그 사람의 등 뒤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람 대접. 어쩌면 그게 제가 정말 원했던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주방 한쪽에서 물을 썰다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맺히자 동현이가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제 손을 조심스레 잡고 수건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걱정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조심하지 그랬냐는 말만 들었는데 그날 밤 저는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손 닿은 적 없던 립스틱을 꺼내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머리를 말리고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동현이가 문득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표정이 다르신데요? 왜요? 살짝 웃고 계세요. 보기 좋아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게 참 오래된 감정이란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 몇 명이 앉아 국밥을 먹다 말했습니다. 알바생이 아주 싹싹하네. 사장님도 요즘 얼굴 좋아졌어. 그러게요.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농담처럼 흘러간 말인데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한 말일까? 그날 이후 괜히 주방에서 거리두기를 하게 됐습니다. 동선도 겹치지 않게 움직이고 말수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오늘은 어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꾸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아이들, 손님들. 이 관계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 죄책감이 목을 조였지만 그 사람의 배려가 그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감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없이 주저앉자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늦었지만 국밥 한 그릇 같이 하실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혼자 먹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불을 다시 켜고 육수를 데우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을 나눴습니다. 말없이 국물을 한 입 떠먹고 있는데 동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혼했어요. 3년 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혼 7년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좋아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남이 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다 참고 버텼어요. 그 사람이 외도한 것도 돈을 숨긴 것도 그래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했죠. 근데 어느 날 문득 내 얼굴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거울 앞에서 우는 내 얼굴을 도무지 알 수 없던 날들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한 번도 편했던 날이 없었어요. 폭력도 있었고 말로도 많이 맞았죠. 동현이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아이들 때문이었죠. 그리고 겁도 났고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국밥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묘한 동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왔구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일 웃으시잖아요. 살려면 웃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안 그러면 무너지죠. 불 꺼진 가게 안 간판 불빛만이 흐릿하게 비치는 공간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현이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니, 미정 씨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미정 씨. 그 소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름 세 글자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저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감정은 가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선 자꾸 약해졌습니다. 미정 씨,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현이는 자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 씨, 여기 양파 썰어놨어요. 미정 씨, 팔 조심하세요. 기름 튈 수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는 사장님이 아니라 미정 씨라고 불릴 때 마치 오래된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 손이 닿을 듯 말 듯 그 거리에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날은 특히 바빴습니다. 주문이 밀려 정신없이 움직이던 중 팔꿈치가 닿았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손끝이 자꾸 의식됐습니다. 닿지 않으려 해도 닿을 것 같은 거리.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친 후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잠깐 산책하실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는 국밥집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식당 뒷담에 앉아 우리는 말없이 담배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시간이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거웠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마감 후 잠깐의 산책을 했습니다. 국밥집 뒷골목, 슈퍼 앞 의자, 아무도 없는 놀이터. 그 짧은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겁나.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감정, 그냥 잠깐 스쳐가면 안 되나 싶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미정 씨는 울 거예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국밥집 조명만 켠 채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잔을 부딪히고 고기 몇 점을 안주 삼아 천천히 취해갔습니다. 오늘따라 조용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얹혔습니다. 놀라 손을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기가 사라지는 느낌. 이러면 안 되는데. 내면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손을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 손길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제 손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밤 국밥집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손님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알바랑 무척 친하신가 봐요? 요즘 분위기 좋아 보여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말들이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들켰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말하며 거리를 두려 해도 동현의 작은 행동 하나에 금세 무너졌습니다. 무거우면 저한테 주세요. 오늘은 쉬는 시간 좀 가지세요. 그가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 등 뒤에서 살며시 덮어주는 수건 하나, 그 조그만 배려들이 내 마음을 매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유부녀잖아.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남편은 아니, 그 인간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서 수십 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움이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설레는데? 점심 장사를 마친 오후 식당 홀에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동현이 창가에 앉아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으로 동네 아주머니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핀 게 알바 덕분인가 봐요?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날카로운 촉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주문을 받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주방 뒷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동현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정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왜요? 표정이 오늘 너무 어두워서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괜히 그 사람 앞에서 울컥할 뻔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내일은 제가 일찍 와서 준비할게요. 조금만 더 쉬세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고 돌아서면서 눈가가 젖었습니다. 혼자 집으로 가는 길, 가게 불빛이 문득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이게 사랑일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투, 손길, 눈빛, 다 그리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갑니다.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걸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가게가 조용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바람도 잔잔하고 하루가 느릿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동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녁 마감까지 제가 다 할게요. 미정 씨는 조금만 일찍 들어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하자고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요즘 저는 점점 겁이 났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들킬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래서일까요? 그날은 유독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고 마감을 마친 우리는 주방 한켠에 앉아 조용히 국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불 꺼진 국밥집 안 조명은 희미했고 기계 소리도 손님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요즘 자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그가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러면 자꾸 미정 씨가 멀어지려고 해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이 떨렸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입술이 떨렸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남들이 보면 뭐라 할까 싶고 아이들이 알면 남편이 알면 그가 말했습니다.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떠나버릴까? 미정 씨만 괜찮다면 어디든 둘이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국밥집 안에 퍼진 익숙한 향이 스쳤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비누 냄새였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냄새조차 이제는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나 겁나요. 이게 외로움 때문일까봐.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오늘 하루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봐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든 오늘 하루만 나 그냥 미정 씨 옆에 있고 싶어요. 그가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피곤했던 하루를 녹이는 온도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이 나이에 나이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그리운 거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안 되라는 소리가 이 사람을 놓치지 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따뜻한 품에 안긴 건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등을 감쌌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국밥집 불을 모두 끄고 잠시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다고 입안에서 중얼거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한 고백도 약속도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가게 문을 닫고 주방 불을 끄고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마주 앉아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손등에 손을 얹고 짧은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한 분이 된장국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가 말하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의 눈빛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 오늘은 그냥 오래 있고 싶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주방 앞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동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오래 못 가. 언젠가 끝이 나겠지. 그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동현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자꾸 꿈 같아요. 왜요? 너무 따뜻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받을 자격이라니요. 미정 씨는 지금까지 다 줬잖아요. 이제 좀 받아야죠.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전해주는 온기에 나는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 길 끝엔 뭐가 있을까?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둘이 마주 앉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숨 쉴 구멍 같았습니다. 동현은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출근해 육수를 올리고 무거운 재료는 말없이 들어주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앉아서 주문만 받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행복 속에서 조용한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계산하면서 슬쩍 말했습니다. 알바생이 아주 잘 챙겨주네요. 사장님하고 무슨 사이예요? 그 말에 피식 웃어 넘겼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 뒷정리 후 동현과 둘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의 전화 통화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눈이 창밖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예요. 괜히 걱정하셨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제 나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조용한 주방에서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도 그 따뜻한 손끝 너머로 불안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15살 차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손등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정말 외로움 때문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라서 그런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웃으며 내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미정 씨,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힘들었죠? 오늘따라 손이 많이 붓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러면서도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렇게 비겁하게 사람을 만든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 빗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감을 끝내고도 우리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동현이는 조용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말없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비냄새, 익숙한 육수 냄새, 그 사람의 셔츠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 모든 감각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이에요.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다가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닿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토록 조용한 공간에서 이토록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걸 느낀 건 동현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만, 오늘 하루만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비에 젖은 공기처럼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그대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국밥집 안 낯익은 조명 아래 낯설게 떨리는 심장 소리. 그가 제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촉감 하나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고 그 온도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으로 지난 수십 년의 상처를 감싸듯 조용히 안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눈을 떴을 때 그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 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자 골목 끝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재밌더라. 국밥집에서 연애질이 목소리가 낮았고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뒤따라오던 동현이도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주먹이 날아들었고 동현의 어깨를 그대로 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하지 마. 그런데 남편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이딴 짓을? 그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이 막아섰습니다. 손 떼세요. 지금 당장. 남편이 밀쳤습니다. 동현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너 나한테 뭘 저질렀는지 똑똑히 봐. 남편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동현과 가게 안에서 불 꺼진 주방 구석에 앉아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아요. 다음 날 아침 집에 들어갔더니 가재도구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침대가 뒤집혀 있었고 제 옷이 찢긴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동현이가 출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그날 밤 동현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는 저도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동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해줘. 제가 말했습니다. 잔이 깨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이혼이야. 국밥이나 끓이는 게. 접시가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연락도 없고 가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불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밥집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신청돼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가게 등기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명의가 남편과 그의 친척 공동 명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혼인중 명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무효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뭔가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국밥집을 정리하다 말고 동현에게 말했습니다. 가게 뺏기게 생겼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되찾으면 되죠. 제가 도울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동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수기인가 봐요. 하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말 많던데요. 사장님, 젊은 알바랑 그렇다면서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와 홀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 들어오다 말고 돌아서는 손님들. 그날 저녁 매출은 겨우 1만 1,000원이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3만 7,000원. 냉장고를 열고 냉동 고기 덩어리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그냥 순댓국으로 대체하자. 재료를 줄였습니다. 반찬 가짓수도 줄였습니다. 이제는 국밥을 끓이는 시간보다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손님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동현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수군대며 저를 흘깃 보는 눈. 언제부턴가 여자가 아니라 불륜녀로 보이는 그 시선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동현 곁에서는 내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주방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말없이 찬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죠. 저도 압니다. 그래도 저는 미정 씨 편이에요. 그 말에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좋아서 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눈물로 터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재밌더라. 손님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때? 그는 대놓고 웃었습니다. 불륜 하나로 인생 끝나는 거 금방이야. 그 말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가게 함부로 모욕하지 마세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나는 내 삶을 걸고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욕먹을 줄 알았습니다. 외면당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과 이제 법으로 등을 져야 하는 자리, 동현이 옆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습니다. 법정 안 남편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비웃었습니다. 그 눈빛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28년간 매일 맞았습니다. 말로, 손으로, 눈빛으로 제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제 자신을 부정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반격했습니다. 가정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외도해서 무너진 겁니다. 알바생이랑 불륜 저질렀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 증거 있으신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신청 있습니다. 먼저 단골 손님 김 씨가 나왔습니다. 20년째 국밥 먹었습니다. 사장님은 묵묵히 일만 하시던 분입니다. 남편이 와서 소리 지르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 다음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팔과 등 얼굴에 반복적 타박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처음 뵌 건 아르바이트 면접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분에게 심하게 폭언당하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지하게 된 건 그분이 살아있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잘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법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출석했습니다. 그때마다 동현은 빠지지 않고 함께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 말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판결을 앞둔 일주일, 국밥집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 3만 2천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기세는 29만 원. 가스비는 미납으로 연체 고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쌀은 저렴한 냉동밥으로 바꿨고 반찬은 김치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에요. 동현은 묵묵히 곁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낮 시간에도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닦고 주방 정리를 도왔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안 오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놔야죠.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말없이 자기 통장에서 30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재료비라도 써요. 안 받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갚으시면 돼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홀 바닥에 앉아 계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든 한 달만 더 버티면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국밥집 소유권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자재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미수금이 쌓여서 이번 주 납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육수용 뼈도 깍두기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동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쩌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틀 동안은 라면 국밥만 팔아요. 라면 국밥? 제가 놀라 묻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뼈 없는 육수, 라면 사리 넣고 반찬은 김치 하나. 그래도 따뜻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슬픔 속에서 터진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존형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고작 4테이블, 그마저도 익숙한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을 끓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면 우리 이름으로 간판 바꿔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했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판결이 납니다. 이 싸움의 끝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옆에 함께 싸워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6개월의 싸움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국밥집 재산은 공동기여로 보아 미정 씨 단독 소유로 인정합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릴 때 숨이 막혔습니다. 무겁게 잠겨있던 쇠문이 철컥하고 열린 것 같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도 아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한 발 한 발이 가벼워졌습니다. 동현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국밥집 앞에 사다리가 놓였습니다. 낡은 간판 위로
새로운 글자가 붙었습니다. 미정이랑 동현이 국밥. 그 글자를 바라보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이 이 공간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거네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간판 하나 바꾸는데 28년 걸렸어요. 그날 밤 가게 불을 켜고 둘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간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인생이 화면 속에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바뀌었네요. 혹시 그 국밥 아직 팔아요? 단골이었습니다. 그럼요. 바뀐 건 이름뿐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손님이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깊네요. 사장님 손맛은 못 속이나 봐요. 그 말에 국물이 코끝으로 올라왔습니다. 짠 국물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동현은 뒷주방에서 새 메뉴를 실험 중이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매운 등뼈국밥. 이거 한번 내보면 어때요? 그가 말했습니다. 국밥이 이렇게 미래를 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가게도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5살 차이가 뭐 대수입니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 앞에선 숫자 따위 그냥 웃음거리일 뿐이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가게 전체를 데우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처음 소문이 돌 무렵 말도 없이 발길을 끊었던 손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평소 앉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더니 익숙한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그 순댓국 아직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바뀐 건 간판뿐이에요. 그날 이후 하나둘 잊고 있던 얼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얼굴 좋아지셨네요. 요즘 알바생은 어디 갔대요? 이 간판 누가 지었어요? 정겹네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국밥을 내놓는 손이 전에 없이 가벼웠습니다. 매출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하루 3만 원 벌던 가게가 이제는 다시 15만 원 가까이 찍는 날도 생겼습니다. 동현은 주방 뒤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매운 차돌 라면국밥이에요. 청년들 입맛에 맞춰봤어요. 맛을 보았습니다. 맵지만 시원했고 진한 국물 속에 이 사람의 정성이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로 다시 시작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국밥집은 어느새 두 사람의 공간이 아닌 두 사람의 꿈이 되었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국밥 사진을 올리고 신메뉴 소식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팔로워가 12명이었지만 2달 만에 370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20대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국밥 맛집이라던데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국밥 맛집. 그 말이 이렇게 뭉클할 줄 몰랐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직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우리 잘 해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고개를 돌려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랑 동현이 국밥.
그 문구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15살 차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가게 대표 메뉴 차돌국밥보다 덜 맵고 덜 짠 문제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육수를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현이 먼저 일어나 육수통을 옮기고 대파를 다집니다. 오늘은 멸치 좀 더 넣을까요? 그가 묻습니다. 그럴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평범한 대화가 이토록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장사가 없는 날이면 우린 시장에 갑니다. 손을 꼭 잡고 야채값 흥정을 하며 웃습니다. 사장님, 신랑 참 젊으시네. 상인들이 말합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에 가면 그는 항상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햇살 아래 앉아 있는 그를 보며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늦게야 봄을 맞았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예전엔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서로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채로 안아주는 것이라는 걸, 밤이 되면 둘이 앉아 장부를 정리합니다. 적자일 때도 있지만 그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그래도 하루는 잘 버텼어요. 그 말에 피곤도 걱정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섭니다. 전에는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주름, 검버섯, 늘어진 피부.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울 속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다시 숨 쉬는 사람처럼. 55세요? 누군가 물으면 이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빚도 숙제도 사회적 시선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곁에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면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동현이 처음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아니, 살아는 있었을까? 그날의 첫마디, 여기 알바 뽑으시나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시선이 고마웠고 그 다음엔 배려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없으면 하루가 텅 비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자식들, 그리고 내 안의 죄책감.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좋아하는 마음,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춥던 계절에 조용히 피어난 꽃 한 송이 같았습니다. 나는 그 꽃이 시들까 두려워 애써 외면했지만 결국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밥집 안엔 그 꽃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묻더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내밀 때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해주는 온기. 그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육수를 끓일 때마다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거품을 걷고 국물을 우려내며 어제를 흘려보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늦은 나이에 알게 된 진실 하나.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 손에 잡히는 하루,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사람,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 그게 전부였다는 것. 28년의 지옥을 견뎌낸 제게 하늘은 55의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새벽 4시 여전히 육수를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